안녕하세요. 김 소장입니다. 강사원입니다. 소장님, 오늘은 이제 아파트,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처럼 주택 형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사회 초년생들이나 대학생분들, 혹은 좀 더 나아가서 이제 투자하시려는 분들, 이런 분들도 자신이 이제 살려는 건물이 다세대 주택인지 다가구 주택인지 구별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외향적으로는 조금 구별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이 되는 정보잖아요. 건물에서 주택 형태는. 그렇죠. 이 정도는 좀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 다가구랑 다세대도 그렇고, 그다음에 연립주택이랑 빌라 같은 것도 그렇고, 건물 외형만 봐서는 구분이 쉽지 않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건물 외관뿐만 아니라 건축물 대장이라던가 아니면 등기부 이런 이제 서류를 통해서 확인하시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이 주택의 종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세입자분들이 확정일자를 신고한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관리비를 정산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집을 사서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도 이제 세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주택의 종류를 좀 알고 세입자 임차를 하시든 아니면은 구입을 하시는 게 좋죠. 그러면 선생님, 주택 종류는 크게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이제 주택 종류는 이제 건축법 시행령에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표를 준비했으니까 표를 보면서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주택 같은 경우에는 크게 단독주택이랑 공동주택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단독주택 안에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이렇게 나뉘고, 공동주택 안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기숙사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근데 기숙사는 이제 사실 임차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매매를 해서 투자 상품으로 보시지 않으니까 오늘은 기숙사는 좀 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으로 나눴다. 그리고 주택의 종류에서 또 단독주택, 다중주택, 아니면 아파트, 연립주택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렇게 나누는 기준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요 기준을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층수에 제한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연면적이라고 하죠. 건축물의 층별 면적을 합한 게 연면적인데, 연면적에도 따로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다중주택 같은 경우에는 층수가 다 3층 이하, 그리고 요거는 기존에 330제곱미터 약 100평 정도로 연면적이 제한이 있었는데 2021년에 개정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는 660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200평까지 지을 수 있고요. 그리고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3층 이하고 660제곱미터 이하고, 가구수로 따지면 이제 한 동에 19가구 이하로 건축을 해야 되고요. 다중주택이랑 다가구 주택이 사실 예전에는 연면적으로 좀 구분이 가능했는데, 최근에 이제 개정되고 나서는 연면적으로는 구분을 할 수 없고, 다중주택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제 각 가구별로 개별적으로 취사가 불가능하다는 게 구별할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공동주택에서도 단독주택이랑 이제 똑같이 이제 연면적이나 층수 등으로 이제 기준을 삼을 수 있을까요? 네, 공동주택 중에서 아파트는 연면적에 제한이 없고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이면 대부분 다 아파트로 이제 구분을 합니다. 세대수 같은 경우에도 20세대 이상인 주택을 말하고요. 연립주택이랑 다세대 주택은 층수는 똑같아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층 이하여야 되고, 요 구분할 수 있는 거는 연립주택은 이제 한 개 동의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약 200평을 초과하는 주택을 연립주택으로 보고요. 660제곱미터가 안 되는 주택은 다세대 주택으로 봅니다. 선생님, 단독주택도 그렇고 이제 공동주택도 그렇고 이제 층수로 이제 구분을 짓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랬죠. 근데 저희 집은 이제 다가구 주택으로 분류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4층에 사는데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아까는 3층 이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건 신고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불법 건축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봐요? 꼭 불법 건축물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층수를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층수의 전제 조건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강사원님께서 4층짜리 다가구 주택 4층에 거주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건축을 할 때 1층을 필로티로 지었거나 아니면은 1층이 이제 지하로 보여지거나 아니면은 1층이나 2층이나 3층 중에 어느 한 개 층 이상이 근린생활시설로 신고가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건축을 할 때 용적률만 남아 있으면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를 3계층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층수는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강사원님께서 조금 혼란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무조건 불법 건축물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등기부등본이나 아니면은 건축물 대장 같은 서류 확인이 필요한 거죠. 선생님, 그리고 제 주변에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이 오피스텔은 주택의 종류 중에 어떻게 분류가 되나요? 오피스텔은 엄밀히 말하면 주택으로 분류되진 않고요. 준주택으로 분류가 됩니다. 준주택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오피스텔, 말씀 주신 오피스텔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흔히 고시원으로 알고 있는 다중생활시설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이런 게 이제 준주택에 해당되고요. 그러면 이제 빌라 맨션 같은 거 있잖아요. 빌라 네. 맨션은 오피스텔과 달리 이제 주거시설에 가깝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분류가 되나요? 뭐 제가 앞서서 이제 건축법 시행령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빌라나 맨션 같은 경우에는 엄밀히 말하면은 저희 그 법상의 주택으로 구분을 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제 생각은. 빌라나 맨션의 어원을 찾아보면은, 빌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휴양지에 있는 별장, 그리고 맨션 같은 경우에는 최고급 아파트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둘은 이제 외국의 단어들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주택의 형태를 지칭하는 용어가 된 거지, 법상으로는 구분을 할 수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굳이 좀 이렇게 가장 잘 맞는 거를 얘기를 하자면은, 빌라는 연립주택이 될 것이고 맨션은 아파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 1대1로 부합되지 네, 않는다. 맞습니다. 소장님이 말씀해주신 주택 형태 중에서 네. 뭐 아파트나 단독주택 같은 거는 구별하기가 좀 쉬울 것 같은데, 아무래도 다가구, 다세대 주택 요 두 개 사이에서 많이 헷갈려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 건물 외향적 특징 말고 다른 부분에서도 좀 차이점이 있는지, 좀 특징들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사실 예전에 다가구 주택이라고 하면은 그 보통 2층짜리 건물이 많았어요. 그래서 대문이 하나고, 보통 이제 대문의 초인종을 보면은 이제 각 호실별로 초인종이 나눠져 있고, 뭐 한 건물에 많아봤자 뭐 한 5개 정도 호실로 나눠져 있고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다가구 주택도 굉장히 이쁘게 원룸을 이쁘게 지으시다 보니까 점점 다가구 주택이랑 다세대 주택의 구분이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표를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표를 보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인 차이로는 그 앞에서 건축물 분류로 말씀드렸다시피,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하죠. 그와 이제 별개로 볼 수 있는 게, 그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건물 한 동을 이제 1인이 소유하고 있는 게 다가구 주택이고,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세대 주택 한 동 건물 안에 뭐 10개 정도의 호실이 있다 했을 때 10개마다 주인이 다 다를 수 있어요. 뭐 한 사람이 그 한 건물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건 어디까지나 이제 명의가 한 사람의 소유인 거지, 실질적으로는 다 개별적으로 각 호실마다 그 사람이 주인이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은 그거 두 가지로 볼 수 있지 않나 싶고요. 그 다가구 주택이랑 다세대 주택의 차이점을 또 말씀드리자면은, 구분 소유의 개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구분 소유의 개념이 없습니다. 이제 건물 한 동 자체를 한 명이 소유하고 있고, 각 호실별로 그 임대를 놓은 것 뿐이지 주인이 달라지지는 않고요.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101호, 102호, 103호 주인이 다 다른 게 특징입니다. 개별적으로 매매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예를 들었다시피 다세대 주택에 10개의 호실이 있다 그랬을 때, 그걸 매매를 할 때 각자 다 뭐 101호, 102호, 103호 이렇게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매매 계약서는 총 10개가 될 거고요. 그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매매 계약서 한 장으로 매매 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다가구 주택은 뭐 한 호실만 내가 누군가에게 뭐 매매하거나 할 수 없다는. 네, 없습니다. 하려면 무조건 건물을 통째로 넘기거나 뭐 이렇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분양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세대 주택을 지었으면은 이제 각 호실별로 분양이 가능하지만, 다가구 주택은 그런 게 안 되고요. 그리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도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호별로 개별적으로 이제 담보를 받아서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건물 전체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임대차에 있어서 사실 유불리도 있는 것 같아요.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건물 한 동을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고, 그 한 동 전체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야 되다 보니까 이제 임차인들이 조금 입주를 꺼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왜냐면은 이제 건물 한 동을 전체로 해서 분명히 은행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거고, 나보다 앞서 임차한 사람들의 선순위 보증금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 비교를 해봤을 때 이게 시세보다 너무 과도하게 설정돼 있다 그러면 임대가 아무래도 좀 어렵겠죠. 그 반면에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각 호실마다 개별적으로
이제 은행에다가 담보를 잡아서 대출 받다 보니까 임차할 때 사실 앞에 있는 게 선순위 은행 근저당권밖에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임대가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대 시에 뭐 유리하다 불리하다 말씀해 주신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보증금에 대한 이런 위험도가 조금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계약을 꺼려한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 그래서 그렇죠, 네. 위험하기 네, 때문에 좀 불리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네, 저희가 이전에 찍었던 영상들에서도 뭐 근저당권이나 이런 이야기 다 한번 드렸었는데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근저당권 그다음에 선순위 보증금 이런 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거죠. 다세대랑 비교를 했을 때. 그 임대차 계약을 해야 하는 세입자 입장에서도 뭐 신고할 때나 뭐 이럴 때 좀 다른 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확정일자 신고하실 때 다른 점이 있는데요.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확정일자 신고하실 때 그 지번까지만 쓰시면 돼요. 근데 이제 다세대 주택은 이제 호실까지 내가 몇 호에 살고 있는지까지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셔야 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호수까지 정확히 기재를 해야지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선생님 근데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네. 다세대 주택이랑 다르게 제우선순위 그 전순위의 세입자들이 이제 보증금을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조금 위험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쉽게 임대해서 들어가기가 네. 임차를 해서 들어가기 이런 경우에는 좀 선순위 보증금들을 확인하거나 좀 이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현재는 사실 이게 집주인이 공개를 해주거나 아니면 공인중개사 통해서 뭐 특약에다가 집어넣는 거 말고는 임차인이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다가구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내 앞에 나보다 먼저 임차로 들어간 사람들의 임차 보증금이나 아니면 월세를 그 공개할 수 있는 법안이 현재 국무회의를 2월 달에 통과를 했고요. 요게 이제 국회에서 통과되고 나면은 다가구 주택에 들어가시려는 세입자분들한테 조금 더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생기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세대마다 주인은 다르지만 사실 한 사람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이 각 세대를 다 공동담보로 해서 돈을 빌렸을 수 있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실 때 꼭 공동담보까지 체크를 해서 출력하신 다음에 확인하시는 것도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주택의 형태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좀 더 나아가서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의 좀 차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소장님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워가지고 앞으로 뭐 이제 계약을 할 때 좀 더 신경 쓰고 주의해서 좀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너무 다행이고, 뭐, 강사원님 뿐만이 아니고, 저희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뭐, 투자를 하시든, 아니면은 임대차 계약을 하시든, 내가 들어가려는 데가 어떤 주택이다라는 게 조금 개념이 잡히셨으면은 그걸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선 더 유익한 부동산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고프다. 밥 먹으러 가시죠. 네.